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금융시장론 조별 발표 대체로 발표를 하게 된 이지훈입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생명에서 일을 하다가 되게 운이 좋게 이제 나이스 P&I라는 기업에 공채 합격이 되었고 이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및 산업 그리고 제가 어떤 경로로 지원을 하게 됐고 그것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이번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 주요 목적은 이제 산업과 기업에 대한 분석이었는데 사실상 그런 것보다 이제 우리 학우님들이 조금 더 취업하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면 좋을지 그 위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지원 계기가 있고 두 번째로는 CFA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다니는 기업 나이스 P&I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계기는 제가 전역을 하고 복학을 해서 이제 나중에 어떤 직무에 가야 좋을까 한참 많은 고민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여러 가지 금융권들 중에서 그게 각각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거기 갔을 때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가 저한테는 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차근차근 생각을 했을 때 먼저 저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이라는 분야는 이제 모두 알다시피 이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를 먹고 사는 그리고 그 금리 예대 마진을 먹고 사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은행의 경우 신입사원은 대개 지점 영업 쪽으로 빠지고 그리고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약간 사무직 이런 느낌이 아닌 영업이라는 압박에 부딪혀서 그만두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일찍 접하게 되었고 은행이라는 기업은 아예 제 선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증권사를 떠올릴 수 있었는데 이 증권사의 경우 역시 은행과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먹고 살게 되는데 이 수수료는 이제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 거래세 이런 수수료 등을 증권사가 먹게 되고 큼직큼직하게 M&A나 뭐 IPO 같은 그런 업무를 하면서 수수료를 먹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습니다. 증권사 역시 신입의 경우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영업 압박을 받으므로 저는 과감하게 제꼈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있는데 이 보험사는 제가 얼마 전까지도 일을 했던 그런 분야이고 사실 영업이나 은행이나 증권에 비해서 보험사의 영업이 조금 더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 쉽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초적인 내용만 알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창출해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는 생각을 안 했지만 사실 저는 미래의 제 모습 그리고 공채라는 이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그냥 과감하게 그냥 그만두고 다시 나와서 이제 다른 공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행, 증권, 보험이라는 이런 금융권의 큰 세 가지 외에도 이제 다른 분야가 있는데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운용사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는 투자 자문사, 인사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규모가 커지면 이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펀드라는 것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하는 집합투자의 개념입니다. 이런 운용사에서 만든 펀드를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에 위탁을 하고 그들이 팔아주면은 그 수수료를 먹고 살고 운용사는 중간중간 운용 수수료를 매년 떼가면서 그 운용 수수료를 받는 게 운용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은행 증권에 부가적으로 있는 자회사 격인 카드 리스캐피탈 쪽이 있는데 이쪽은 사실 저도 많이 들어간 적은 없지만 들어본 적도 없지만 카드 리스캐피탈 역시 금융권의 한 분야로 인정이 되고 있으며 이쪽이 은행이나 증권에 비해서는 영업 압박이 덜하고 주로 하는 일은 제휴, 고객 발굴 이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을 가졌던 쪽은 평가사였습니다. 평가사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신용평가, 펀드평가, 채권평가 이런 평가사들이 있습니다. 신용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개인이나 기관의 신용, 즉 거래 능력을 판단하고 등급을 매겨서 이제 그들 은행이나 증권들에게 정보를 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등 큼지막한 신용평가사가 4개 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펀드평가사가 있는데요. 펀드평가사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평가들을 이들이 어떤 수익을 내고 있고 얼마큼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이 있는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펀드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펀드들까지 평가를 해서 매일매일 공시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평가사는 이제 말 그대로 채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회사인데요. 그 채권은 주로 이제 일반 그런 투자자들이 아니라 기관들끼리 대량으로 이제 브로커나 딜러를 중심으로 거래를 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 평가 회사는 이제 그런 채권의 이자율 기간 구조나 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날그날의 이 채권의 공정 가격을 평가를 해서 공시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평가사 쪽에서 좀 매력을 느꼈던 이유는 저희가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뭐 파생상품론, 투자론, 뭐 채권 분석론 이런 것들에서 배운 이론들을 고스란히 써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채권평가사 쪽을 가고 싶어 했는데 저는 그것을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거창하게 준비라고는 했지만 제가 한 것은 그냥 CFA 공부를 한 것밖에 없는데 일단 CFA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FA란 Chartered Financial Analyst의 약자로서 미국 투자관리 연구협회인 CFA 인스티튜트에서 실행하고 있는 증권금융 재무관리의 자격시험을 말합니다. 공인 재무분석사라고 흔히 불리고 있습니다. 이 CFA는 증권업계나 증권유관기관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며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리스크 매니저, 신용분석과 증권사 딜러 및 브로커, M&A 전문가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제가 전역을 하고 이제 2013년도에 딱 와서 1년을 뭘 할지 고민을 하다가 15년도에 전역을 하고 1년 동안 뭘 할지 고민을 하다가 16년도가 됐을 때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목표를 채권평가사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제가 이것을 준비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딱 16년도에 준비를 했을 때 그 바로 다음 일정이 이제 CFA 시험은 매년 6월 첫째 주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6월 4일, 2016년 6월 4일에 1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 과목은 총 10가지로서 윤리, 통계, 경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대체 투자, 그리고 재무제표 분석, 기업 재무, 포트폴리오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일반적인 사교육기관에서 하는 인터넷 강의를 구매해서 주로 공부를 했고요. 뭐 시험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과목들 중에서 어지간한 부분은 저희 학과 수업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루지 않는 부분이 이제 윤리와 그리고 재무제표 분석, 대체 투자 이런 부분만 잘 커버하시면 1차 시험은 무난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 바로 들어와서 저는 이제 2017년 6월 달에 2차 시험을 목표로 또 이제 한 6개월간 공부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2차 시험을 공부하고 나서 받은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 시험 ID가 적혀 있고 그 밑에 레벨 2 패스가 적혀 있고 밑에는 이제 성적이 나와 있는데 2차 시험이 1차 시험과 가장 다른 점은 제일 크게 다른 건 난이도가 우선 다르고요. 아이템 셋이라는 형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한 10지문 정도 되는 그런 큰 문장 글을 한 개 주고 그 글 전체에서 6문제를 풀어야 되는 약간 토플 같은 느낌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시험 전략을 그냥 제일 큰 4과목을 빡세게 공부해서 다 붙고 나머지는 버리자 이런 전략으로 해서 제가 제일 크게 생각했던 이제 재무제표 분석, 파이낸셜 리포팅 애널리시스와 기업 재무,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와 그리고 이퀴티 인베스트먼트, 주식 이 3가지를 제일 공부 열심히 했고 결국 다 70% 이상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3가지가 사실 이 시험 전체 점수의 6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만 다 맞아도 그냥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렇게 CFA 2차까지 준비를 했고 이제 공채 나이스 그룹에 공채에 넣어서 나이스 P&I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렇다면 나이스라는 그룹은 이제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나이스 그룹이 유명한 건 알지만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건 결국 나이스 신용평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나이스 그룹이라는 것은 사실 신용평가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신용정보사업군, 금융서비스 사업군, 제조사업군 등 여러 가지 사업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용정보사업군인 나이스 P&I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요. 나이스 그룹은 이제 이런 전체 통틀어서 국내 종합금융인프라 그룹으로서 이제 한층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근무하게 된 이제 나이스 P&I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이스 P&I라는 것은 사실 2013년 전까지는 나이스 채권평가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나이스 채권평가는 말 그대로 채권평가에 대해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13년에 나이스 P&I, 저 P&I라는 것이 Price and Information이라는 뜻인데 사명을 바꾸면서 조금 더 넓은 사업 범위를 가지고 더 다양한 상품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금융상품평가, 채권, CD, CP 등의 공정가치평가, 이자율, 신용, 외환, 주식 및 상품 관련 파생상품 공정가치평가, 비상장 주식 공정가치평가, 그리고 금융정보서비스에서 해지 유효성 테스트, 인감도 데이터 산출, 시나리오 테스트, 그리고 그 외에 기타 금융교육, 이 외에도 자산운용사 같은 곳에 해주는 펀드 운용 성과평가, 리스크 관리 시스템, 파생상품 평가 모듈 같은 거를 제공해주는 업무도 있고, 다른 뭐 기타 여러 가지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무까지 많이 사업 범위를 확장시켰습니다. 나이스 P&I의 구성은 이제 3본부가 있고 이렇게 뭐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뭐 3본부, 3실, 뭐 몇 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 크게 보면 연구소와 평가실 그리고 기획관리본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공학 연구소에서는 이제 평가 모형을 개발하거나 자산운용 쪽에 컨설팅을 해주거나 이제 비상장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이렇게 세 가지 팀이 금융공학 연구소에 포함이 되어 있고 평가실에서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금융 상품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금융공학 연구소의 기업 가치 평가팀에 들어가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장 기업 가치 평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장과 비상장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장이란 것은 말 그대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어 뭐 마음만 먹으면 그냥 거래세 내고 거래 수수료 내고 마음 먹은 기업에 대한 그런 주식을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상장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비상장 기업은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1대1 협의를 통해서 가격을 도출하고 그렇게 거래를 하는 그런 주식을 비상장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의 가격은 이제 왜곡될 수밖에 없고 공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약간 가격에 지침을 내리기 위해서 저희가 공정가치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정가치 평가를 시행할 때 두 가지 판단을 하는데 이 기업이 얼마큼 오래됐냐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이 두 가지를 보고 이 기업 가치 평가를 하는데 사용하는 방법론을 정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적혀 있는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이제 가치 평가 방법론인데요. 먼저 기업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들에 할인을 해서 이제 현재 기업 가치를 산출하는 인컴 어프로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기업과 유사한 뭐 상품 혹은 시장 혹은 고객군을 가지고 있는 유사한 기업들을 여러 가지 발굴해내서 그 기업들 중에 상장된 기업, 그러니까 공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비상장 기업에 대입시켜서 가치를 산출해내는 마켓 어프로치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 비상장 기업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의 공정 가치에서 가지고 있는 총 부채의 공정 가치를 뺐을 때 남는 총 자본, NAV라고 Net Asset Value라고 하는 그 나브를 가지고 평가하는 에셋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인컴 어프로치의 경우 이제 주로 현금 흐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현금 흐름이 일정한 기업들, 즉 기업의 성숙도에서 봤을 때 많이 성숙한 기업들, 또한 기업의 특성에서 계절성을 많이 타지 않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경우 주로 인컴 어프로치를 쓰고 있고, 마켓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계절성을 타거나 사업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어 있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마켓 어프로치를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셋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 자산의 비중보다 무형 자산의 비중이 월등히 많은 기업, 예를 들어 금융기관들 같은 그런 기업은 이제 에셋 어프로치를 사용하게 되고,
또한 이제 기업이 곧 망해갈 것 같은 기업, 곧 청산할 것 같은 기업에서 이제 나중에 채권자들에게 뿌려질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알아내기 위해서 청산 기업 같은 경우도 청산 가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에셋 어프로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P&I는 이런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그 채권 평가라는 산업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경쟁사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평가업에서 이제 경쟁사는 크게 나이스 P&I 포함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나이스 P&I 이외에도 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FN 자산평가가 있습니다. 원래는 2014년까지는 이제 나이스와 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세 가지의 그 3독점 체제였는데요. 2014년부터 FN 자산평가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경쟁이 확고하게 되었고 아마도 나이스 채권평가가 나이스 P&I로 바뀌게 된 그 계기 역시 FN이 다시 들어오면서 경쟁을 하게 되면서 바뀌게 되지 않았나 저 혼자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나이스 P&I는 80억을 매출액으로 가지고 있고 한국자산평가는 173억, 키스채권평가는 133억, FN자산평가는 45억을 그런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매출액 기준으로만 보면은 이제 나이스 P&I 같은 경우는 3위인데 사실상 업계 내에서는 2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회사 한 개, 자회사 한 개 이런 식이지만 나이스 같은 경우는 그룹사이기 때문에 그룹사의 계열 시너지를 인정을 해서 이제 한국자산평가가 업계 2위, 나이스 P&I는 업계 2위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게 관행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실제로 나이스 P&I의 면접을 가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면접을 갔을 때 이제 저와 그리고 옆에 계신 동기 한 분 이렇게 두 명이서 그리고 상대 면접관은 이제 임원 두 명의 그 평가 실장님 한 분 이렇게 2대3 면접을 봤는데요. 거기에 계시던 상무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비상장 주식 기업 평가를 하는데 DCF와 마켓 어프로치를 둘 다 사용을 한다. 즉 현금 할인 모형과 이제 시장 배수법을 둘 다 사용을 한다. 근데 만약에 결과가 나왔는데 기업 가치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무엇 때문이냐고 생각을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제 옆에 계시던 동기분은 산업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먼저 DCF에 사용하는 추정 현금 흐름이 현재 시장과 괴리감이 있고 추정이 약간 과대 또는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성장률이나 할인율 등의 추정치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추정치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DCF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장 배수법으로 들어갔을 때 현재 시장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거나 혹은 저평가되어 있거나 혹은 유사 기업이 잘못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받은 질문은 이거는 약간 업에서는 벗어난 얘기지만 저는 토익 같은 영어 점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 영어 성적이 없는데 일부러 하지 않은 건지 왜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일부러 하지 않았다. 사실 해외 논문 같은 것을 볼 기회가 많았고 자격증 논문도 다 영어로 했기 때문에 사실 업무에 있어서 필요한 영어 실력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크게 와닿은 것은 그 다음에 상무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영어 성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실제 능력을 평가하는 데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기업 같은 데서 많은 사람을 뽑게 될 때 그냥 평가 지표로서 볼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영어 성적이 있냐 없냐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영어 점수가 높아서 영어를 잘하고 낮아서 영어를 못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런 충격이 있었고 이제 이 말을 한번 후배님들께 해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진짜 목표한 기업을 정하고 시작하기 전에 많은 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민을 해보고 그 중에 내가 어떤 것이 하고 싶은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렇다면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경로를 설정해서 다가갈 것인지 즉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할 것인지 저 같은 경우는 자격증 하나만 믿고 갔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대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저희 학과 내에 있는 빅스 소모임을 통해서 경력을 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모든 게 달려 있으니 여러분들 학우님들 그냥 많은 생각을 하셔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결국 이루시는 모든 거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